북한 군함이 기울던 날 나는 한국을 다시 봤습니다.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5,000톤 군함이 기울어져 넘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은 조용히 바닷속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어요. 프랑스 군사 전문가인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저는 리크 발몽입니다. 프랑스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했고 지금은 전략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건 2025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전략회의에서였어요. 한반도 정세를 다루는 자리였는데 제 동료들은 한국을 이렇게 평가했죠. 기술은 있지만 자립성이 없는 나라다. 저 역시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국가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북한이 5,000톤급 구축함을 진수한다는 거였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참관한다고 했죠. 북한판 이지스함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70여 개의 수직 발사대를 탑재한 대형 군함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북한이 이런 수준의 함정을 만들 수 있다니.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건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진수식 당일 청진조선소에서 벌어진 일은 충격적이었어요. 함정이 물에 제대로 뜨지 못하고 기울어진 거예요. 선체 일부가 파손되면서 균형을 잃었죠. 김정은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북한 매체조차 이 사고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숙한 지휘와 부주의한 조작이라고 보도했어요. 김정은은 격노했다고 전해졌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중대사고라며 강하게 질책했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북한도 이 정도인데 한국은 얼마나 더 나을까? 하지만 이건 제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방문 계획을 세웠어요.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해군력이 정말 북한과 비교해서 얼마나 우수한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도 못했던 현실이었습니다. 북한의 실패와는 정반대의 이야기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방위사업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SLBM 기술과 핵추진 잠수함 개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사업은 비닉 사업입니다. 담당자의 말이었어요. 비닉이란 비공개를 뜻하는 한국 군사 용어였죠. 완전히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프랑스 해군 출신인 저에게 이런 대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 군사 전문가인데도 전혀 정보를 주지 않더라고요. 그럼 공개된 자료라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죠. 그것도 어렵습니다. 딱 잘라 말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정보를 공유해 주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었어요. 국방과학연구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보안을 철저히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만난 게 김하영 국장이었어요. 외교부 군축 담당 국장이었죠. 중년 여성인데 매우 차분하고 단호한 인상이었어요. 발몽 씨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네요. 김하영 국장이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폐쇄적인지 말이에요. 김하영 국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 방패요? 네. 공격이 아닌 억제를 위한 거죠. 그래서 함부로 공개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방패라니. 지금까지 제가 본 군사기술은 대부분 공격용이었거든요. 그럼 북한의 최연호급 구축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하영 국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건 방패가 아니에요. 창이죠. 그것도 매우 위험한 창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과 북한의 접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북한은 위협을 위한 무기를, 한국은 평화를 위한 방패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정말 한국의 기술이 그렇게 뛰어난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울대 캠퍼스에서 딸 리아를 만났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온 지 6개월째였어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기더군요.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카페에 앉아 근황을 나누는데 리아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아빠, 여기 한국은 무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나라예요.
무슨 뜻이니? 리아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한국 대학생들이 정말 특별해요. 안보 의식이 엄청 높거든요. 하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아요. 평화를 지키려고 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안보 의식이 높다고? 네. 지난주에 조선소 견학을 갔는데 거기서 만난 엔지니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아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죠.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방패를 만듭니다. 김하영 국장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우연일까요? 그분이 누구였는데? 이준호라는 분이었어요. 전직 해군 출신이시고 지금은 방사청에서 자문관으로 일하신대요.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어요. 나중에 만나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리아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안보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말이에요. 아빠도 알잖아요. 프랑스 학생들은 정치에 관심 많지만 안보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어요. 평화를 지키는 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안보를 군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빠, 한국 사람들은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달라요. 어떻게? 자랑하지 않아요. 묵묵히 일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워요. 리아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건 겉모습뿐이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빠, 이준호 아저씨를 만나보세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날 밤 저는 이준호 자문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다행히 만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준호 자문관을 만난 건 부산 앞바다였습니다. 군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비공개 시험에 초청받은 거였어요. 발몽 씨, 오늘 특별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준호 자문관이 말했어요. 바다 위 함정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 사이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잠수함이었어요. 3천 톤급 도산 안창호함이었죠. 저게 한국의 SLBM 잠수함입니다. 이준호 자문관의 설명이었어요. SLBM.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세계에서 가장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무기 중 하나죠.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만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한국도 이걸 갖고 있다고요? 세계 8번째입니다. 이준호 자문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닷속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어요. 미사일이 수중에서 발사된 거였죠. 콜드런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미사일이 물속에서 튀어나와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직접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현무 4-4입니다. 사거리 500km죠. 이준호 자문관이 설명했어요. 미사일은 완벽한 궤도를 그리며 목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그 정확성과 안정성에 함께 온 나토 장성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대단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제가 감탄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산 안창고함은 SLBM 6발을 동시에 탑재할 수 있어요. 6발이라니. 북한의 심포급 잠수함이 겨우 한 발 탑재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였어요. 그리고 이 잠수함의 정숙성을 보세요. 이준호 자문관이 소나 화면을 보여줬는데 도산 안창호함의 소음 수준은 거의 측정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은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품격 때문에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이준호 자문관의 대답이었어요. 품격. 그 단어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은 능력이 있었지만 절제했던 거였어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네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위협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지만 우리는 지키기 위해 방패를 만들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걸 말이에요. 호텔로 돌아온 저는 북한의 최연호급 구축함에 대해 다시 조사해봤습니다. 진수 사고 이후 북한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놀랍게도 북한은 연달아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었어요. 김정은의 지시였다고 했죠. 군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본 자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연호급 구축함은 74개의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었어요. 100발이 넘는 미사일을 실을 수 있다고 했죠. 러시아 기술이 대거 투입됐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이건 해군이 아니라 핵 공격용 플랫폼이다.
국제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북한이 만든 건 군함이 아니라 떠다니는 무기고였던 거예요. 이준호 자문관에게 연락해서 물어봤습니다. 북한의 최연호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무장입니다. 5,000톤 함정에 74개 발사관은 너무 많아요.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수에 실패한 건가요? 그것 또한 이유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경험 부족입니다. 북한은 이런 대형 함정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 2번함을 동시에 건조했죠. 무리수였어요. 이준호 자문관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북한은 조급함에 실수를 한 거였죠. 한국은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요.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그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던 거예요. 한국의 SLBM 성공과 북한의 진수 실패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북한이 진수에 실패한 이번함을 6월 전원회의 전까지 반드시 복구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였어요. 김정은의 체면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선저가 파공된 함정을 그렇게 빨리 복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해군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북한의 조급함이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문무대왕 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연구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구소 관계자와 대화할 기회는 있었어요. 한국도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스마트 소형 원자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답변이었어요. 스마트 소형 원자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었죠. 한국이 이미 그 수준까지 와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수준인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습니다. 왜죠? 필요 없으니까요. 그 대답에 저는 당황했어요. 필요 없다니요? SLBM 잠수함으로도 충분한 억제력을 갖고 있어요. 굳이 핵추진까지 할 필요는 없죠.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목적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은 거였죠. 그럼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한다면?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필요 없어요. 한국의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알 수 있었어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였죠. 이준호 자문관과 재회했을 때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은 왜 핵무기를 만들지 않나요?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거예요. 차이가 뭔가요? 큰 차이죠. 만들 수 없는 건 무능이고 만들지 않는 건 선택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지만 만들지 않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한국은 핵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에요. 이준호 자문관의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진짜 힘을 이해했어요. 기술력이 아니라 철학이었던 거예요. 북한과 한국이 바라보는 바다가 완전히 달랐던 거죠. 북한은 위협의 바다를, 한국은 평화의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파리로 돌아온 저는 유럽 나토 본부에 제출할 전략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준비했던 초안을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처음 초안에서는 한국을 기술은 있으나 자립성이 부족한 국가로 평가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나라다. 제 보고서의 핵심 결론이었어요. 프랑스 국방부 동료들은 제 변화에 놀랐어요. 발몽, 한국에서 뭘 본 거야? 장 피에르 국장이 물었죠. 진짜 강함을 봤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무슨 뜻이야? 힘을 과시하지 않는 강한 말이에요. 제 보고서에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새롭게 정의했어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함께 평화를 만들어갈 파트너로 말이에요. 북한의 최연호급 사고와 한국의 SLBM 성공을 비교 분석한 부분도 포함했어요. 북한은 과시를 위해 무리수를 뒀지만 한국은 실용을 위해 합리적 선택을 했다. 북한의 74개 발사관은 과무장이지만 한국의 6개 발사관은 최적화다. 동료들이 제 보고서를 읽고 반응이 엇갈렸어요. 어떤 이는 동의했지만 어떤 이는 회의적이었죠. 발몽, 너무 한국에 호의적인 거 아니야? 호의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제가 반박했어요. 그럼 증거를 보여줘. 저는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SLBM 발사 영상을 보여줬어요.
나토 장성들이 기립박수 치는 장면까지 말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에 집중했죠. 이 정도 기술력이면. 한 동료가 중얼거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한국은 조용히 바다 아래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6개월 후 저는 딸 리아와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거제도 조선소를 견학하면서 저는 한국 조선업의 위력을 실감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에서 동시에 수십 척의 배가 건조되고 있었거든요. 아빠, 여기서 도산 안창호함도 만들어졌어요. 리아가 말했어요. 그래,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문무대왕연구소도 다시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죠. 한국의 해양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필요해서 출발했죠. 삼면이 바다인 나라니까요. 연구원의 답변이었어요. 필요. 그게 핵심이었어요. 한국은 생존을 위해 바다를 연구했고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기술을 확보한 거였죠. 이준호 자문관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한국이 앞으로 추구할 방향은 뭔가요? 평화죠. 기술로 평화를 만드는 것. 구체적으로는 억제를 통한 평화예요. 상대방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 철학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거였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무장한 나라다. 이 나라는 조용히 바다 아래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6개월 전 북한 군함이 기울던 그날 저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죠. 한국의 진짜 힘은 시끄럽게 과시하는 데 있지 않아요. 묵묵히 준비하는 데 있었던 거죠. 북한이 무너질 때 한국은 조용히 바다에서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진짜 강함은 소리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